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의 김민아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이달 말에 개최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 사항을 합의할 거라는 데는 경계감이 짙고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낮춰잡은 것도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또 경기 민감주들을 위주로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것도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과 함께 하시면서 증권시장과 관련한 세부 사항들 모두 체크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국가 시주석이요, 이번 달 말에 정상회담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는 합의를 이행해 나가고 있는데 다음 타깃으로는 인도와 터키의 무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무역 수위가 이렇게 인도와 터키에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잠시 후에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슈를 통해서요, MSCI 주에 중국의 A주들이 확대 편입된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덕분에 중국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특징주는 바로 구이저우 마오타이주라고 합니다. 이 마오타이주는요, 상당히 많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지금도 역시 저희가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양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6%에서 6.5%로 현재 낮춰 잡았는데요.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코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요,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안을 만들어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 규제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미중 무역 분쟁이 암호화폐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다, 암호화폐는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 더 우세한지 분석을 해보고요. 저희 스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유관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국가 시주석이요, 이달 27일 전후로 정상회담을 하고 여기서 최종 무역 합의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작년부터 발생한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과정을 조금 들여다볼까요? 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그 산업 구조도 경쟁 관계로 전환되고 보호무역 강화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7월 6일 34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 산업재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바로 그날 중국도 34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 농산물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양국이 각국이 160억 달러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9월부터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에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019년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하고 양국 간 실무진과 대표단들이 지금까지 협상을 진행하여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양국의 정상회담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지요?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국 무역 협상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화학제품 등의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를 낮추는 것을 제안하고 미국도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가운데 상당 부분을 최대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등 양국 간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식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까지 진전됐다고 3일 현지 시간으로 보도됐습니다. 중국은 이 밖에도 자동차,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 제한 철폐 일정을 앞당기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대폭 늘리는 등의 양보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국영 석유기업 업체인 시노펙은 미국 LNG 업체 세니에르 에너지로부터 180억 달러 규모의 LNG를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미중 무역 협상단은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5대 분야의 합의안을 양해각서로 문서화하고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할 협의체를 실무에서 장관급까지 신설해가지고 정례적으로 확인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특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 폭탄을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 조안을 반영한다는 데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합의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양국 정상회담 전에 최종 합의안을 놓고 내부에서 상대방에게 더 많이 양보했다는 어떤 그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막판 장애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또 지난해 15%로 내린 중국의 수입차 관세를 미국이 추가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견이 남아있고 중국이 외국 기업의 투자 지분 제한을 축소하는 데도 미국 측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게 되면 무역 전쟁과 관련한 악영향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이렇게 중국이 미국산 상품들을 많이 수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약간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실제로 그런 예상이 적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중국이 향후 5년간에 총 1조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를 한다고 한다면 일본은 이 기간에 매년 총 수출액의 3%에 해당하는 28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에 한국도 매년 수출액의 3.1% 수준인 23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고 아세안은 매년 260억 달러, 대만은 200억 달러, 호주는 30억 달러 규모의 수출 손실을 볼 것으로 각각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5년간 1조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할 것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 스티브 머누신 미 재무장관이 지난해 12월 언급한 1조 2천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기존에 중국에 판매하던 자동차 가운데 일부를 미국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면서도 동맹국들이 그 같은 대규모 수출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기는 단기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또 합의안의 하나로 중국 국영기업인 시노펙이 미국의 LNG 업체로부터 180억 달러 규모의 LNG를 수입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LNG를 대규모 투자한 호주와 캐나다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과 관련해 균형을 잡는데 미국이 의지하고 있는 동맹국들의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전방위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4일에 백악관 등 모두 81개 등의 기관에 서한을 보내서 이 러시아 스캔들을 추사해온 트럼프를 수사해온 물러 특검팀의 수사 방해에 대한 조사까지 해달라는 이 문서를 요청하기도 했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에 마이클 코온 변호사의 트럼프 비리 폭로에 의해 가지고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압박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전방위적 조사를 예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원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탄핵설 등이 거론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이런 여유 있게 맞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81개 기관 및 인사에는 트럼프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개인은 물론 백악관 및 행정부에 소속됐던 전현직 인사들, 트럼프 기업의 관계자, 친인척 등이 총망라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백악관과 법무부, FBI 등 행정부뿐만 아니라 트럼프 재단 등 트럼프 측 기업과 단체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트럼프의 두 아들과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스님 고문, 최근 청문회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했던 마이클 코온도 명단에 올랐으며 마이클 폴린 전 백악관 보좌관, 더그 맥건 전 백악관 법률 고문 등 핵심 측근들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캔들을 주장한 여성 2명에 대한 입막음용 돈 지급에 관한 아메리칸 미디어와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데이비드 패커의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년간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책임 있는 조사를 전부 거부하면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 의회는 반드시 권력 남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사를 착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사법방해, 부패, 권력 남용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우리는 정보를 수집하고 증거를 평가할 것이라고 대대적인 조사를 시사를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학 풋볼 전국 챔피언에 오른 풋볼팀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벌인 오찬에서 하원의 조사 요청에 협조할 것이고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를 의식을 했는지 또 다른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고됐던 일본이나 EU뿐만이 아니라 인도나 터키 등 신흥국에도 현재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해주시죠. 네, 미국 무역 대표부는 4일 터키와 인도가 일반 특혜 관세 제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들의 무관세 특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 의회와 당사국에 고지된 후 60일 이내에 변화가 없으면 대통령 선언으로 발효가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미 무역대표부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낸 직후에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인도가 미국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도를 GSP, 그러니까 일반 특혜 관세 제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은 1974년 빈공국이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GSP 제도를 도입해서 120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3,500개 상품을 무관세로 들여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작년 4월부터 인도가 미국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무역 장벽을 시행하고 있다며 인도의 GSP 지위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터키의 경우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증가하는 등 더 이상 GSP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미 무역대표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2017년 기준 GSP 최대 수혜국인 인도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인도 수출협회 RJ 사이 회장은 로이터 통신에 농수산물, 수공예품 등 노동집약적인 수출품들에 미국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EU 등에 이어 인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목표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2017년 273억 달러 등 미국이 인도와의 상품 서비스 무역에서 매년 수백억 달러 적자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때린 뒤 인도가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맞서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인도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아마존과 월마트에 위협을 가한 것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보수 진영의 연례 행사에 참석해서 인도는 관세가 매우 높은 나라라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인도 상품에도 똑같이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신흥국과 무역 분쟁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앞에 놓인 국면 타개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호재로는 미중 정상회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봤다시피 러시아 스캔들이나 신흥국에 대한 관세 위협은 또 증시를 압박하는 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현재 증시들은 약간 혼조세를 많이 띠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해외 선물 시황 점검부터 매매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예. 우선 미국의 3대 지수는 약보합으로 전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간밤에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긍정적이었습니다. 12월 신규 주택 판매는 3.7%로 예상치가 마이너스 8.7% 감소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공급관리협회 2월 서비스업 PMI 분야자 관리 지수도 예상치 57.3보다 높은 59.7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횡보 장세로 예상할 수도 있어 보여집니다. 우선 나스닥 선물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면 나스닥 선물은 5일선인 7136을 지키고 있으며 전일장은 7158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27일, 2월 27일이죠. 그때 재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10일 이평선인 7063까지도 하락할 수 있으며 200일 이평선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7200선까지도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고점은 7211까지 고점을 7200을 돌파를 했고요. 저점은 7048로 7063을 하향 돌파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두 측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매매 포인트로는 나스닥을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5일선과 11선 그 사이에서 이제 매수를 할 예정인데요. 5일선과 11선의 차이는 폭이 좀 큽니다. 7120에서 7144 이 사이가 이제 5일선과 11선 사이인데 이 사이에서 저점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저점 형성이 되면 7120과 7144 이 사이에서 매수를 해서 전일 고점인 7182 근처에 매도가 유리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손절은 한 30티 주준으로 잡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 기대감으로 위험 자산 수요를 높이며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를 높아지고 있으며 안전 자산인
골드의 선호가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서 장세가 약해지고 있다. 골드의 장세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그 중국의 경기 둔화도 골드 수요 약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에는 골드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약세의 영향으로 보여지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우선 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차트를 보면은 지난주 고점이 1349.8을 보이시는 것처럼 1349.8을 도달한 후에 지금은 62평인 1297을 하회하고 있으며 현재 위치 근처에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1280을 지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매매 포인트로는 1283 근처에서 매수를 해서 5일선인 1295 정도 이 자리까지 오면은 여기에서 매수를 해보이면 매도 1295에서 매도 하면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드는 이 두 자리를 추천해 드려보겠습니다. 1283 매수와 1295 매도 이렇게 추천해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일로 넘어가면은 5일은 자 차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일은 리비아의 최대 유전의 그 생산 재개 소식으로 공급 불안이 완화되면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만 산유국의 감산 합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의 추세 지지선을 유지하며 5위평과 12평 이 차트의 지지선이라는 것은 이게 추세 지지선 주황색으로 된 걸 말씀드립니다. 유지하며 5위평과 11위평선 등락을 지속하며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5일도 커지고 있습니다. 5일도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오늘의 이제 매매 포인트로는 55.10선 정도에서 매수를 하고 56.40 정도에서 매도를 해 보이는 그런 전략으로 매매 포인트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루드 오일까지 모두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코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영철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전일장 마감 시황부터 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상해종합지수 그리고 항생 모두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전반적으로 뭐 강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인대랑 그다음에 그 리커창 총리 뭐 보고를 통해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 낮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 증시는 일단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거래일보다 26.67포인트 0.88% 상승을 해서 3054.25, 3000선 위쪽에 이제 뭐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전선분 같은 경우에도 한 2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2.25% 급등하고
95.74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에도 56.86포인트, 무려 3.51% 이제 상승을 하면서 1676.57로 거래를 마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중국 증시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증시의 황제주라고 불리는 대표 명주죠. 구이저우 마오타이 주가가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800위안대 고지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요. 네, 어제 뭐 수정반도 신규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이제 그 마오타이주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장중에 이제 뭐 거의 800선까지 이제 뭐 다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는 마오타이주의 그 마오타이의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오타이주의 강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은 이 마오타이주가 사실 그 조정을 받은 게 지난해 10월이죠. 그 전부터 이제 쭉 하락을 하면서 10월 말에 이제 저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10월 말 같은 경우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렇지만 10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고, 결국에는 10월 말에 대부분 글로벌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도 단기적인 저점을 좀 형성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거의 800위안까지 작년 초에 6월 달에 800위안 위쪽에서 500위안대까지 이제 뭐 내려갔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난 시기를 보면은 2월 말부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말부터 움직임이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올해 이제 중국 증시 강세장 쪽에서 한 32% 정도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이유는 좀 단순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전반적으로 뭐 ETF 자금이나 그 중국 증시의 긍정적인, 그러니까 뭐 수급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유동성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중국 증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글로벌 증시 속에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본토 주식 A주의 이제 그 MSCI 편입 확대랑, 그다음에 외국인 적격 기관 투자자 QF2 투자 한도가 2배 확대되는데, 일단은 뭐 글로벌화 가속화된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총 사이즈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뭐 너무나 좀 당연하게 좀 나타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부터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지금 뭐 매수세가 들어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장이 현재 출발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고요. 또 오늘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0.2%대 상승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조금 보면요.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투자를 해도 되냐,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향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중국 증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수급을 끌어모으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마오타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온 그런 실적 전망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 750억 위안으로 그 전년 대비 한 23%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었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한 25% 정도 증가, 그리고 올해 매출 같은 경우도 한 14% 정도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800위안 돌파해서 다시 한번 뭐 신고가 랠리가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에서도 뭐 900위안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뭐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전인대에서요, 올해 중국 GDP 성장률 목표치를 공개를 했는데요. 6%에서 6.5%대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일단은 6%에서 6.5%로 이제 낮춘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해 이제 6.6%를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에서도 스스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경기 하방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인정을 함에 따라서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그래서 어제장에 이제 중국 증시도 이제 상당히 좀 올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게만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올해 중국 시장의 재정 적자율은 또 전년 대비해서 0.2%포인트 오른 2.8%로 확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재정 적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적자 규모는 한 2조 7,600억 위안, 한 463조 4,300억 원 정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방 쪽이랑 세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은행이나 지급 준비율 인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적자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국방비 예산을 또 역시 증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약간 미국 측에 부담이 주는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방비 쪽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포션을 늘렸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인대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은 지금 전년보다 한 7.5% 정도 증가하면서 일단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금 강군목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이 많은 이제 꿈들을 꾸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G2에서 G1에 대한 G1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가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뉘앙스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정도로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의 유동성 정책을 풀면서 대형주들이 특히 수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오늘장 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기업도 이미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리실업이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은 단연간 시장 확대 전략을 이어오면서 지금 3, 4선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투자를 했었던 부분들을 좀 수확기가 좀 들어갔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업계의 대기업으로 일단은 자금력이랑 그다음에 유통 채널, 그다음에 제품이랑 브랜드 이러한 부분들 대부분의 부분들에 이제 강점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증권 이쪽 시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진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업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포션에 대한 부분들이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7.00 위안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33.00 위안, 손절가는 25.00 위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으로는요, 이리실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시세 동향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오늘장은요,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1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코인들은 모두 플러스권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면요, 3%대 상승을 하면서 3,900달러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코인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특히 이오스 같은 경우는 12%대 급등 중이고요. 라이트코인은 12%대 함께 오르면서 52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특징주로 볼 수 있는 건요. 바이낸스 코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10위권 안으로 올라온 이후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위권까지 올라왔고요. 15%대 강세를 보이면서 1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세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저희 이슈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진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코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한 산업에 대해서 규제안 설립을 촉구했다고요? 일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규제안 설립을 촉구를 했는데 간단히 보시면 대통령 소통 창구로 보시면 되는 크렘린에 따르면 지금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하원 쪽에 국가두마에 대한 암호화폐 산업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사실 이게 추후에 법적인 규제 라인보다는 가이드라인이 될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서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규제안 마련 기간을 오늘 지금 7월 1일로 정했습니다. 지금 국가두마가 오는 지금 3월 세부적인 법안을 제정을 하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관련 당국이 7월 1일까지 법안을 시행한다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규제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일단 크렘린에 따르면 규제안에 디지털 금융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세워야 된다는 내용, 그다음에 더불어서 지금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일단 외신들 측에서는 러시아가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규제안을 발표한다는 부분인데 오히려 제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외신들 측에서는 반대로 오히려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규제에 대한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정부 측에서는 5월 암호화폐 규제 법안들 초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안은 더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발렌티나 바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원은 일단 신속하게 법률 초안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에 관련한 제재를 좀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일단 오히려 러시아가 글로벌적으로 성장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좀 산업 참여자들이 오히려 역량을 집중시키고 그에 대한 자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적법한 분야를 가려내서 자금이 새지 않도록 하고 한편 사업자들이 마구잡이로 불법으로 커나가지 않고선 적법한 분야의 역량을 기여하도록 타국가들과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신다면은 사실 규제안들이 대부분 오히려 가이드라인에 가깝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벗어나지 마라. 이 분야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라. 이런 관련된 법안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측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어떤 마피아를 끼고 있는 경우도 많고 불법적인 요소들을 끼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더라도 금융당국 자체가 굉장히 신뢰도가 낮았던 상태였죠. 러시아 은행에는 러시아 국민들도 예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금융에 대한 지식 수준 그리고 금융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낮은 국가였던 만큼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처음부터 규제를 빠삭하게 해나가서 추후에 러시아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진출을 할 때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전 지원하기 위함이다. 좀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텔레그램 같은 친구들도 사실 러시아 출신이었는데 어떤 좀 암적인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측에 있어서는 좀 어떤 다크 웹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혹시라도 불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추후에 텔레그램이나 다른 플랫폼들이 암호화폐를 출시할 때도 역시나 어떤 불법 절차 없이 합법적으로 진출을 해서 추후에 글로벌적으로 확장이 빠르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옥석 가리기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암호화폐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이 있다고요? 네, 일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제 암호화폐가 세계 경기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무역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암호화폐 매수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반면에 다른 시장 분석가들은 무역 전쟁이 암호화폐 매수라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일단 지난해 지금 4월초에 비트코인이 $7,000 수준을 밑돌았었는데, 이에 대해서 외신들은 일제히 미국 관세 부과에 맞서서 중국이 즉각 보복 조치를 발표하는 등의 양국 무역 갈등이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은 $500억 규모의 중국산 수입 관세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도 보복 관세를 취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연말에 또 발표가 됐었죠. $2,000억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황 자체가 지속적으로 작년 한 해가 어떤 미중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황만 따지고 된다면은 위험자산 시장이 좋을 건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암호화폐 펀드 이제 비트볼 캐피탈의 조 디스퍼걸 CEO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비트코인의 전통 금융 시스템 단점에 맞서는 매개체로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통화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은 비트코인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한마디로 이제 각국의 법정화폐들이 불안정성을 겪을 때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미중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지정학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를 되고, 이에 대해서 중국 시민들이 암호화폐를 더 사들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어떤 미중 관계가 안 좋아질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니즈가 또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트랑은 굉장히 반대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후행성 차트만 보더라도 신빙성이 좀 없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세계 경제 성장 둔화가 무역 전쟁으로 한창 상승했던 금값과 같이 봐야 된다. 이제 안전자산군으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안전자산군으로 볼 수는 없고 거의 한 중립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한때는 이제 금과 같이 안전자산이다라고 분류되는 시점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누가 봐도 위험자산 중에서도 가장 강한 위험자산 중 하나고요. 현물 중에서 이 정도의 강변동성을 가진 상품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상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제 골드와 같이 봐야 된다는 분석을 뒤에 덧붙였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안 맞는 판단이죠.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상승세를 많이 보여와서 거의 한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반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신저가를 뚫어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한마디로 위험자산으로서의 역할도 아니고, 그다음에 안전자산의 역할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지적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블록체인 기반의 P2P 거래소 아돌리니 버드코프 설립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건을 좀 보여왔습니다. 지금 아시아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좀 이렇게 언급을 했고, 관점으로 따지자면 중국 내 경기 둔화와 관련된 우려가 넘쳐나는 가운데 미국 압박으로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니즈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굉장히 좀 호전적인 전망을 내세웠는데, 작년 한 해 흐름을 보자면은 미중 관계가 제일 안 좋았던 시점인데도 그 니즈가 사실상의 암호화폐 수급으로 돌아서지 못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낮은 게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실물 화폐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연관이 없다라고 보는 측은 어떤 주장을 내고 있나요? 일단 경제적 연관성은 있지만 주요 촉매제는 아니다라는 입장들이고요. 일부 분석가들은 일단 무역전쟁이 비트코인 매수를 부추기는 촉매제는 아니다라고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상승형사 크립토 애셋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무역전쟁을 통해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하면 비트코인 효과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경제가 악화될 때 비트코인의 효과가 원래는 두드러지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죠. 근데 무역전쟁 자체가 비트코인 매수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무역전쟁과 같은 위기를 수치로 반영을 했었는데, 사실 암호화폐가 인기를 얻은 이유는 오히려 세계 경제와 뚜렷한 연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 매수세와는 별개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처음에 성장하던 때, 펌핑되던 때 그 자체가 그냥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인기였지,
이 부분이 어떤 세계 경제를 반영해서 익시트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매수를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황 자체의 수급들은 대부분 다 그냥 세계 글로벌 경제와 관련 없었던 수급이니 이걸 가지고 트레이딩 했다가는 추후에 오히려 큰 리스크를 당할 수가 있다. 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영국 장외거래 기업인 B2C2, 스캇 웨더렐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역존재가 지정학적 위험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추후에 기존 화폐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할 수는 있다. 대신에 무역존중이 어느 정도 끼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주된 원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보기에도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무역존중이랑 관련성이 없는 부분은 앞에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는 똑같고요. 교자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없다. 지금 거래량이 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도 아무런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상태에서도 안 보인다. 라는 입장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같은 층위에서 논의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스타님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냥 아예 관련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에 발언한 인사들 대부분이 이미 암호화폐 관계자들이었죠. 사실 그냥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틀 안에서 생각하시다 보니까 좀 글로벌의 모든 부분이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간다. 좀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큽니다. 일단 뭐 확률을 떠나서 지금 딱 시장을 보시자면은 암호화폐 자체가 펌핑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자체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했지 어떤 글로벌 경제의 성장에 혹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투자를 해서 암호화폐를 상대적으로 투자한 분들은 거의 없죠. 뭐 주식이 위험해서 암호화폐로 간다 이렇게 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초기 투자자 개념으로 투자를 들어가고 그 이후에 수익률이 굉장한 화폐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가치를 인근을 해서 들어갔던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암호화폐 밖으로 빠져나와서 암호화폐를 바라보면 자본가들이 굳이 그런 고려까지 하면서 암호화폐를 투자할 만큼 암호화폐가 시장의 주요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식을 투자하시던 분들, 뭐 선물을 투자하시던 분들, 뭐 FX 시장을 투자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시장 자체 전체 대비해서 이 시장은 굉장히 작게 평가가 되고 있죠. 뭐 자사운용사 하나가 통째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흡수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 정도 시가총액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주요 고려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주요 구성 대상으로 나중에 급부상을 하더라도 사실 어떤 위험 자산으로서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안전자산 골드처럼 뭐 시장을 피해서 들어간다거나 그런 상품이 되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위험자산군으로서 통으로 묶여서 이제 주식과 어떤 다른 위험자산군들을 전부 다 매각하고 나온다. 혹은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의 수급은 발생할 수 있어도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다 보니 혹은 뭐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발생하다 보니 이걸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트레이딩을 들어가는 관점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00억 이상 자본가 분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가지고 암호화폐 자본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괜히 위험자산군에 투자하지 말자. 이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어도 경제가 어떤 이슈가 나왔으니 오늘 암호화폐를 팔아야 된다. 이런 행동은 전혀 취하지 않죠.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당장 중국에 어떤 이슈가 있었다면은 특정 종목은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특정 종목은 하한가를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을 볼 때는 분명히 연관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암호화폐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위험자산군으로서의 영향 정도지 무역존재라는 디테일한 소지로 영향권을 분석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안전자산군으로 분류하는 그런 관점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타님의 의견을 또 참고해서 매매 주의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소행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의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